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제3부 13장, 안정성 훈련하기, 부상과 만성 통증을 예방하는 법,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를 더 깊이 다져야 한다. 토마스 아 캠피스. 부상과 만성 통증이 당신을 위협한다. 지금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좋은 신체 조건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이제 관련된 다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왜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전형적인 70세는 40세 때 했던 중간 수준부터 격렬한 수준까지의 신체 활동을 절반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쇠퇴가 가속된다. 70, 80대의 체력이 좋은 사람은 예외 사례에 속한다. 우리는 유산소 능력과 근력의 꾸준한 감소는 물론이고 중년 이후에 쌓이는 통증과 고통을 노화 자체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체중 감소와 수면 부족 같은 요인도 기력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활동하기를 중단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X 요인은 따로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부상 때문이다. 노인이 운동을 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애의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다치는 바람에 두 번 다시 말에 올라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쇠퇴가 쭉 이어진다. 내 친구 베키의 어머니 소피에게 일어난 일이 그랬다. 나 역시 쉽게 그 길로 갈 수도 있었다. 20대 때 의대를 다니면서 여전히 거의 매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며 열심히 운동하던 시기에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허리를 다쳤다. 그리하여 2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중 한 번은 실패했다. 길고 매우 힘든 회복기를 거쳤다. 몇 달 동안 나는 진통제를 대량으로 투여하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양치질조차 할 수 없었고 거의 온종일 마냥 누운 채로 지내야 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머니가 팔로알토로 와서 나를 돌봐야 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20대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끔찍하다. 소피의 나이가 되면 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소피 하나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다. 이런 유형의 부상과 만성 통증은 충격적일 만치 만연해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45세 이상 미국인 중 27% 이상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12%는 응답할 당시에 6개월 동안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아파서 활동에 지장을 겪는다고 했다. 매일 또는 거의 매일, 특히 허리 통증, 요통은 아편 유사제 처방과 때로 과연 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곤 하는 수술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허리 통증은 전 세계에서 장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미국에서만 연간 6,350억 달러의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한다고 추정된다. 내가 배운 교훈에 따르면 다쳐서 몇 달 동안 또는 영원히 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면 어떤 유산소 체력도 근력도 소용 없어진다. 대학생 때 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부상은 신체만이 아니라 심리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친다. 나도 오랫동안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와 나 자신의 경험은 내가 주창하는 운동의 첫 번째 계명을 뒷받침한다. 첫째, 절대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안정성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마인드셋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는 매번 헬스장에 갈 때마다 몸을 불살라야 한다는 마인드셋을 물리쳐야 한다. 즉, 매일 가장 무거운 하중을 가장 많은 횟수로 들면서 모든 운동을 돌아가며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깨달았듯이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줄곧 그렇게 자신을 밀어붙이다가는 거의 필연적으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몸을 불사르려고 애쓰면 몸속의 속임수에 몸에 깊이 배어 있지만 위험할 수 있는 움직임 패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하면서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함양하는 쪽으로, 운동을 올바르게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 현명하게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내가 깨달았듯이 이런 움직임 패턴을 고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정성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안정성은 코어라는 말과 혼용되곤 하지만 강한 복근, 복부 근육을 지닌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어쨌거나 코어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 내가 볼 때 안정성은 모든 움직임에 필수적이다. 여러 해 또는 수십 년 동안 계속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더욱더 그렇다. 안정성은 심혈관 체력과 근력이라는 우리의 두 기둥이 세워지는 토대다. 안정성이 없다면 속빈 강정이 되고 만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 움직임을 제약하는 부상을 입고 나이 들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아마 100세인 10종 경기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안정성 운동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앞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나 넙다리 뒤 근육, 햄스트링의 파열 같은 대다수 급성 부상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상 자체는 빠르게 일어나지만 허리나 목,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서 진정한 범인은 관절의 토대를 이루는 안정성 부족이나 만성 쇠약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물속에 잠겨 있는 진짜 빙산이다. 급성 부상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근원에 놓인 약함의 발현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100세인 10종 경기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우리는 바다에서 빙산을 피해가듯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잠재적인 부상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정성을 우리의 운동 루틴에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정성은 정확히 정의하기가 까다롭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안다. 학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될 것이다. 힘을 제어하거나 감속하거나 멈추는 잠재의식적 능력. 안정성을 갖춘 사람은 그다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 자세와 근육의 긴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무척 즐겨하는 스포츠인 자동차 경주에 비유해 안정성을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몇 년 전 나는 서던 캘리포니아의 한 경주장에서 이틀 동안 코치와 함께 훈련을 했다. 처음에는 몸풀기 차원에서 460마력이 넘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개조한 BMW M3 쿠페, 당시 내가 타던 차를 몰고 트랙을 몇 바퀴 돌았다. 몇 달 동안 꽉 막힌 서던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구매기처럼 다녔던 터라 직선 주로를 날아갈 듯이 달려가고 코너를 획획 돌면서 질주하니 무척 신이 났다. 그런 뒤 대여한 경주차로 갈아탔다.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BMW 325i에서 경주하기 좋게 이것저것 다 떼어낸 차량이었다. 엔진 출력은 내 차의 약 3분의 1, 165마력에 불과했지만 완주 시간은 몇 초나 더 짧았다. 자동차 경주에서 몇 초는 영원한 시간에 해당한다. 이 차이를 빚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경주차가 20%더 가볍다는 점도 한몫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더 날렵한 차체와 노면에 더 착 달라붙는 경주용 타이어였다.
그래서 엔진의 힘이 도로에 더 많이 전달됨으로써 코너를 훨씬 더 빨리 돌 수 있었다. 긴 직선 구간에서는 내 차가 더 빨랐지만 코너를 효율적으로 돌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느렸다. 요컨대 경주차는 안정성이 더 뛰어난 덕분에 더 빨랐다. 안정성이 부족했기에 내 차에 더 강력한 엔진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경주차를 몰 때처럼 빠르게 곡선 구간을 달리려고 했다면 균형을 잃고 도랑에 처박혔을 것이다. 헬스장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내 차는 원판을 잔뜩 끼운 봉을 들어 올리지만 언제나 부상을 당할 듯이 보이는, 그리고 헬스장에서 중량을 드는 것 말고는 다른 운동을 그다지 할 수 없는 거대한 근육을 지닌 사람이다. 경주차는 자기 체중의 2배에 이르는 데드리프트를 하고 테니스에서 빠르고 강한 서브를 넣고 다음 날에는 산을 오를 수 있는 우락부락하지 않은 체형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력뿐 아니라 안정성까지 기르는 운동을 했기에 그의 근육은 어깨에서 발까지 전신에 걸쳐도 훨씬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한편 취약한 허리와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 그는 경주로를 달릴 준비가 된 경주차와 같다. 강하고 빠르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건강하다. 뛰어난 안정성 덕분에 거의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 차가 도로를 장시간 달릴 때는 분명히 훨씬 더 편안할 것이다. 어떤 비유도 완벽하지는 않은 법이다. 그러나 이 승용차, 경주차 비교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안정성을 생각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안타깝게도 안정된, 안정적인과 안정성이라는 단어는 강한과 균형 잡힌 같은 정적인 용어와 혼용될 때가 너무 많다. 큰 나무는 어린 나무보다 더 안정적이다. 젠가탑은 안정성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얼마나 단단한지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에 우리는 뭔가를 통해 힘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안전하게다. 안정성이 부족할 때 여분의 힘은 모두 어딘가로 흘러가야 한다. 승용차에 강력한 엔진이 지닌 힘 중 일부만을 타이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 나머지 에너지는 주로 마찰과 비생산적인 운동으로 누출되어 사라진다.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차의 각 부분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코너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드리프트를 하며 빠르게 돌면 신날지 모르지만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는 타이어를 망가뜨리고 서스펜션에 피해를 준다. 두 부분 모두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때 이른바 이 힘소산은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통해 새어나간다. 대개 무릎, 팔꿈치, 어깨, 척추 같은 관절이 이런 경로에 해당하며 이런 곳 중 어딘가에서 또는 전부에서 새어나갈 것이다. 관절 부분은 거의 언제나 이런 에너지 노출의 결과다. 종합하자면 안정성은 부상 위험이 훨씬 적은 방식으로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군을 관절, 연조직, 뼈, 치아 같은 딱딱한 조직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조직, 특히 취약한 척추와 연결함으로써 최대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힘을 생성하도록 한다. 당신이 튼튼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민첩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안정성은 움직임 속에서 장관을 펼칠 수 있다. 안정성은 깡마른 투수가 불같은 강속구를 던질 수 있게 해준다. 안정성 덕분에 프로 서퍼 카이 레니는 하와이에서 엄청난 높이의 파도를 탈 수 있다. 그러나 75세가 되어서도 부상을 입지 않으면서 테니스를 계속 칠 수 있는 것도 안정성 덕분이다. 80세 할머니가 의외로 높은 인도의 연석 아래로 발을 디딜 때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안정성이다. 95세 노인이 사랑하는 개와 공원에서 당당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안정성 덕분이다.
안정성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안정성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나에게, 소피에게, 예전에 체력이 좋았던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났듯이. DNS 운동. 아기 때의 완벽한 움직임 패턴 되찾기 훈련. 허리 통증은 내 부상 역사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 번은 관절 테두리가 파열된 채로 카탈리나 해협을 헤엄쳐 건넜다. 하루 4시간씩 수영장과 바다에서 훈련했는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뒤로도 계속 그랬기에 더 악화된 것이 확실하다. 나는 15년 넘게 지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것이 내가 한 스포츠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치른 대가였다. 그러나 내가 왜 허리를 다쳤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다시 20년이 더 흐른 뒤였다. 이 지식은 직업 댄서이자 파워리프터였다가 트레이너로 직업을 바꾸어 뉴욕에서 모든 운동 분야의 천재라고 평가받는 베스 루이스 덕분에 얻었다. 나중에 내 설득으로 그녀는 오스틴으로 이사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녀는 내게 셔츠를 벗고 스쿼트를 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저 그렇군 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멋쩍어졌다. 언제나 헬스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단한 스쿼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녀가 찍은 아이폰 동영상은 서글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왼쪽 전 사진이 잘 보여준다. 엉덩이를 내리면서 앉을 때 나는 자동적으로 온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그쪽으로 넘어질 듯이 보였다. 이 사진에서 딱알만치 명확히 드러나듯이 내 문제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보면 심란하기까지 하다. 이 어색한 자세로 몸의 긴장을 일으키는 스쿼트를 혹독하게 수천 번씩 계속 했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아마 여러 해 동안 쌓인 다양한 부상과 약점을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알아차렸듯이 이것이 바로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기존의 부상과 한계를 속이거나 우회하려고 시도하며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세는 내가 20대에 입었던 허리 부상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당시에 이미 나는 여러 해 동안 고중량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9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나는 해결했다. 오른쪽 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내 몸뿐 아니라 뇌까지 재훈련할 필요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와 함께 일했고 나를 베스에게 소개해준 트레이너인 마이클 스트롬스니스와 베스 두 사람 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DNS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DNS는 동적 신경근 안정화의 약자로 복잡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토대로 한다. 바로 아기 때 움직였던 방식이다. DNS 운동의 배경이 된 이론은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무작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움직이기 위한 우리 능력에서 핵심적인 신경근 발달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거치는 동안 우리 뇌는 몸을 제어하고 움직임의 이상적인 패턴을 개발하는 법을 터득한다. DNS 운동은 1960년대 프라하의 한 병원에서 뇌성마비 아동들을 연구하던 체코 신경학자들에게서 유래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이 병 때문에 구르고 기고 하는 정상적인 유아 발달 단계를 거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결과 이 아이들은 평생 움직임에 지장을 지니게 되었다. 연구진은 뇌성마비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고, 앉고, 이윽고 서는 법을 배우는 통상적인 단계를 재현한 일련의 움직임들로 이루어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의 증상이 개선되었고 자랐을 때 자신의 움직임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우리가 성장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사실상 정반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거의 몸에 새겨져 있던 움직임 패턴을 잃는다. 우리 집 막내 아들 에어턴은 무릎을 깊이 구부려서 작은 엉덩이가 사실상 바닥에 닿을 만치 앉으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힘을 낼 수 있다. 완벽한 풀 스쿼트, 완벽한 엉덩이 접기다. 나는 볼 때마다 감탄한다. 완전 대가의 자세다. 그러나 똑같은 움직임을 시도할 때 나는 전 사진에서처럼 어처구니 없게 반쯤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곤 한다. 한쪽 엉덩이가 더 바닥에 가깝고 어깨가 기울어지고 발이 밖으로 밀린 자세다. 아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14세인 딸 올리비아도 할 수 없었다. 베스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올리비아는 건비, 미국 애니메이션 작품에 나오는 찰흙 인형 캐릭터처럼 유연하고 날씬하고 탄력 있다. 그러니 동생보다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동생만큼은 스쿼트를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리긴 해도 딸은 생애의 3분의 2를 학교에서 주로 의자에 앉아서 지냈기 때문이다. 딸이 갓난아기 때와 걸음마를 막 뗐던 시기에 배웠던 이상적인 움직임은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엉덩이 안정성이 발달하기 전에 지워졌다. 딸이 앞으로 30년이나 40년, 50년 동안 주로 앉아서 생활한다면 나와 내 환자 중 상당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법을 잊은 상태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중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스쿼트를 할 수 없다. 아기의 스쿼트에 그나마 가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바로 누워서 하기다. 마이클 스트롬 스미스와 함께 운동하던 초기에 내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누워서 무릎을 들어 올리면 완벽한 스쿼트 자세를 취하기가 훨씬 쉽다. 머리뼈 아래쪽에서 꼬리뼈까지 쭉 이어지는 척추가 올바른 각도를 이루면서 휘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 성인이 스쿼트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관절, 가동 범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중만큼이라도 하중이 가해지면 몸통을 안정시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DNS 운동의 요지는 우리가 아기 때 배운 완벽한 움직임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몸 그리고 뇌를 재훈련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DNS 운동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마이클 린탈라는 이렇게 말한다. DNS 운동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모든 좋은 운동들과 멋지게 통합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다. 나 자신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절실히 필요했다. 내 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정성 운동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원칙 중 최소한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들으면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고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이번 장을 읽기 시작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야기하려는 핵심 중 일부다. 진료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근력 운동을 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철봉 매달리기와 중량 스텝업을 비롯해 앞서 논의한 것 중 상당수를 포함했었다. 우리는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토목공사를 할 때처럼 공정이 몇 달 미뤄진다고 해도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가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적 쉽게 와 닿는다. 반면에 안정성은 사람마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능 처방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번 장의 나머지에서 내 목표는 당신이 고려하고 시도할 만한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당신의 몸이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배우고 이해하도록,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정성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DNS 운동 웹사이트와 자세보건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기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주요 사이트들이다. 안정성은 내 운동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로 통합되어 있다. 일주일에 이틀은 1시간씩 DNS 운동, 자세 보건 연구소 등의 원칙을 토대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동을 한다. 나머지 날들에는 10, 15분씩 한다. 호흡 훈련, 안정성의 기초 다지기 1. 안정성 운동은 가장 기본 수준인 호흡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호흡은 단순한 기체 교환이나 심지어 심폐 건강 차원에서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호흡 방식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베스는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이야말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 호흡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필라테스나 요가, 명상 강습을 몇 번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런 수련에서 호흡은 우리의 다치자 시금석, 시간 기록기다. 호흡은 우리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마음에 영향받는다. 호흡이 교란되면 불안과 걱정을 불러일으켜 마음의 평정을 뒤흔들 수 있다. 한편 불안은 우리가 지니고 있을지 모를 호흡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깊고 꾸준한 호흡은 진정 효과를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반면에 빠르거나 들쭉날쭉한 호흡은 정반대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호흡은 안정성과 움직임에 심지어 근력에까지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운동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쉽게 부상당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호흡 도전, 가용 산소량을 줄이는 것과 하중 도전을 조합하는 실험을 하자 척추를 안정시키는 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 호흡이 가쁜 그리고 약한 사람은 삽으로 눈을 치울 때 허리를 다칠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다. 몹시 미묘하긴 하지만 호흡 방식은 사람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움직임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에 관한 엄청난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환자들의 호흡 전략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력 및 안정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일련의 호흡과 움직임 검사를 한다.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단순한 검사 하나는 이렇다. 똑바로 누워서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은 채 하려고 애쓰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평소처럼 호흡을 한다. 어느 손이 오르내리는지 잘 살펴본다. 가슴에 얹은 손일까? 배에 얹은 손일까? 양쪽 다일까? 또는 어느 쪽도 아닐까? 어떤 이들은 들이마실 때 갈비뼈들이 벌어지면서 가슴이 부푸는 반면 배는 평평하거나 더 내려간다. 이러면 상체와 몸 중앙부가 팽팽해지며 갈비뼈가 계속 벌어진 채로 있으면 숨이 완전히 내뱉기가 힘들어진다. 또 어떤 이들은 주로 배로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 또 다른 이들은 가슴과 배가 눌린 채로 호흡하는데 이는 공기가 아예 드나들기 어렵다는 뜻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팽창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스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호흡 방식과 관련 표현형을 농담 삼아 블룩시, 딱한 친구, 요가 수행자라고 부르며 구분한다. 각각 서로 다른 안정성 전략에 해당한다. 블룩시, 초팽창 상태, 상체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며 호흡과 안정성을 위해 척추를 잡아 느리는 경향이 있다. 허리 척추는 초팽창 상태고 골반은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양 보이려고 애쓰면서 몸을 줄곧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이 제한되어 있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발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 발이 조금 바깥으로 향해 있다. 이 모든 요인이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기 쉽고 골반과 엉덩이를 굳게 만든다. 딱한 친구, 압착된 상태, 모든 것이 구부정하고 꽉 조여 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깨도 마찬가지다.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몸을 늘 앞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구부러진 자세로 등이 구부정하며 목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다리가 밖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많으며 발이 지나치게 밖으로 향해 있다. 중력에 짓눌려 있다. 요가 수행자, 제어되지 않는 상태, 극도로 큰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즉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능력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는 치료사나 기구 등 외부 힘으로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다. 일반적으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동작 범위를 가리킨다. 몸을 구부려 손이 발가락에 닿거나 서서 손바닥을 바닥에 댈 수 있지만 제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의 부상을 잘 입는다. 안절부절 못하고 움찔거리면서 늘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찾으려고 애쓴다. 주로 목과 턱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지나친 유연성을 보완한다. 지방 뺀 체중, 근육을 늘리기가 무척 어렵다. 때때로 몹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호흡 패턴 장애를 보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세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적어도 이런 특징 중 일부가 자신에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겹치는 특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딱한 친구거나 블룩시면서 요가 수행자일 수도 있다. 요가 수행자 유형은 사실 근육 제어 능력 부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스는 내가 초팽창 상태인 블룩시라고 했다. 나는 수탉이 가슴을 부풀리듯이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올라오곤 했다. 그러면 공기가 폐로 빨려 들어왔지만 한편으로 내 질량 중심이 앞으로 당겨졌다. 균형을 잡기 위해 내 척추는 휘어져서 척추 뒤 구분증, 척추 후만증 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엉덩이가 튀어나왔다. 베스는 오리궁둥이라고 했다. 그 결과 내 넓적다리 뒤 근육은 지나치게 늘어나 몸의 나머지 부위와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되었기에 나는 이 근육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나는 내내 허리와 볼기 근만으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었다. 내 강한 넓적다리 뒤 근육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호흡 훈련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공기를 더 많이 내뿜는 일에 날숨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딱한 친구 유형에 더 가까운 사람은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는데 입보다는 코를 통해 들이마시는데 집중해야 한다. 호흡 훈련을 뒷받침하는 개념은 적절한 호흡이 아주 많은 신체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갈비뼈 자세, 목 느림, 척추 모양, 더 나아가 발이 바닥을 딛는 자세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베스는 이렇게 말한다. 호흡을 넓게 3차원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빚어내는 데 필수적이에요. 베스는 호흡을 의식하고 가로막, 횡격막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곤 한다. 가로막은 호흡에 중요할 뿐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베스는 환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라고 한다. 이상적인 들숨은 갈비뼈 전체, 앞쪽, 옆쪽, 뒤쪽을 늘리는 동시에 배를 늘림으로써 가로막이 내려가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조용함이다. 소음을 내는 들숨은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는 듯하고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목이나 가슴, 배가 먼저 움직이고 가로막이 자유롭게 내려갈 수 없어서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더 어렵다.
이제 압축과 공기 저항이 최대가 되도록 입술을 오므린 채로 공기를 내뿜는다. 이는 가로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공기를 다 불어내어 완전히 비운 뒤 어깨를 말거나 얼굴이나 턱을 긴장시킨다. 이렇게 하면 곧 들숨을 잘 쉴 수 있게 날숨을 완전히 내뱉거나 이와 반대로 하는 법을 알게 된다. 이 호흡 과정을 5번씩 2, 3세트 반복한다. 날숨을 내뱉은 뒤 적어도 2까지 세면서 멈춤으로써 등척성, 수축 상태, 양 손바닥을 붙여서 서로 밀 때처럼 근육이 수축하지만 근육의 길이나 관절 각도 등 움직임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DNS 운동에서는 이것이 핵심이다. DNS 운동에서는 복부를 위쪽에 가로막이 있고 아래쪽에 골반이 있는 근육벽으로 둘러싸인 원통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통이 팽창할 때 복강 내압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 압력 감지는 진정한 코어 활성화에 중요하며 DNS 운동의 토대가 된다. 복강 내압을 일으킴으로써 원동을 완전히 가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안전한 움직임에 매우 중요하다. 이 원통이 척추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강 내압을 생성하는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을 하나 짧게 살펴보자. 숨을 끝까지 들이마셔서 마치 원통의 모든 벽을 팽창시키고 공기를 원통의 바닥인 골반까지 쭉 집어넣는 듯한 느낌으로 한다. 물론 공기가 실제로 골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골반으로 호흡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폐를 최대로 팽창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가로막은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들숨 때마다 단지 배를 앞으로 내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통의 둘레 전체를 부풀리는 데 집중하자. 올바로 한다면 반바지의 허리 둘레 전체가 허리 전체에서 균일하게 팽창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앞쪽만 아니라 등 쪽까지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들숨을 쉬면 긴장이 유발된다. 날숨 때는 가로막이 다시 올라오고 갈비뼈가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허리띠가 수축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날숨 때도 원통벽 전체에 걸쳐서 근육 긴장을 유지하자. 이 복강 내압은 안정성 운동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토대다. 데드 리프트든 스쿼트든 그렇다. 마치 플라스틱 물병과 같다. 뚜껑을 열면 병을 한 손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뚜껑이 잠긴 상태에서 내부 압력, 즉 안정성이 아주 강하면 병을 찌그러뜨릴 수 없다. 나는 이 360도 복부 팽창 호흡을 헬스장에서만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도 매일 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유형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블룩씨는 발 전체를 고루 바닥에 디디면서 하중을 앞쪽에 두어서 어깨와 엉덩이를 더 중립적인 위치로 당기는 운동을 더 해야 한다. 베스는 나 같은 사람은 대개 몸 앞쪽에서 복장뼈, 흉골, 가슴뼈 몇 센티미터 앞쪽에서 하중을 들도록 한다. 그러면 내 무게중심이 더 뒤쪽으로, 더 엉덩이 뒤쪽으로 옮겨진다. 처음에는 가벼운 덤벨이나 물병으로 시작해보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미묘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만치 자세가 바뀐다. 베스는 딱한 친구 유형에게는 몸통 교차 회전 운동을 더 하도록 권한다. 몸 전체로 양팔을 교차해 휘두르면서 가슴과 어깨를 열도록 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허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에 주의하면서 걸을 때마다 팔을 몸통 옆이나 위로 뻗는 동작을 같이 하며 하는 워킹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 등 체중 부하 운동으로 시작하게 한다. 베스는 요가 수행자 유형에서는 바닥이나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 펴기 같은 다친 사슬 운동 또는 관절 제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잘 규정되어 있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를 권한다. 운동기구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요가 수행자 유형뿐 아니라 운동을 처음 하는 이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더 잘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점은 호흡 방식이 각자의 더 포괄적인 안정성 전략,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년간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킨 일련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95% 상황에서는 이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속도, 무게, 새롭거나 낯선 상황, 어둠 속에서 계단 내려가기 등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되면 이런 전략, 이런 본능적인 신체의 반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호흡에도 부담이 가해지면 이런 문제가 증폭될 것이다. 발 훈련, 안정성의 기초 다지기 2. 안정성으로 향하는 길이 호흡에서 시작한다면 나아가는 것은 발을 통해서다. 발은 우리 몸과 세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접촉점이다. 우리 발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의 토대다. 무거운 것을 들든지 걷거나 달리든지 또는 러킹을 하든지 계단을 오르든지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발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발을 신은 채, 특히 바닥이 두꺼운 커다란 신발을 신은 채 보내기에 발의 기본적인 강점과 발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자동차 경주 비유로 돌아가자면 우리 발은 타이어와 같다. 자동차와 도로의 유일한 접촉점이다. 엔진의 힘, 차체의 안정성과 튼튼함, 운전자의 실력은 모두 타이어가 트랙 표면에 착 달라붙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나는 타이어가 차에 중요한 것보다 발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발은 힘이 무릎, 엉덩이, 허리에 다다르기 전에 충격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도 이런 일을 하는 서스펜션이 있다. 대다수 사람이 그렇듯이 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맥라렌 세나, 나의 드림카, 맥라렌에서 만드는 500대 한정판 차로 슈퍼카보다 더 뛰어난 하이퍼카다를 산 뒤 월마트에 가서 가장 싼 타이어를 구입해 끼우는 것과 같다. 흐늘거리는 신발을 신고 여러 해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내전 스쿼트 사진을 다시 보자. 이번에는 기울어진 엉덩이 말고 내 발을 더 자세히 보라. 바닥에 평평하게 놓여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뚜렷이 바깥 가장자리 쪽이 말려 있다. 생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외전되어 있다. 평평하고 고르고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내 체중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밖으로 말린 채 불안정하게 바닥에 닿아 있다. 내 스쿼트 자세가 그토록 안 좋았던 것이 놀랍지 않다. 베스는 우리가 자신의 발에 다시 친숙해지도록 나와 환자들에게 발가락 요가라고 부르는 운동 루틴을 시키곤 한다. 발가락 요가는 발가락의 다재다능함과 자체 근력을 개선하고 발가락을 생각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운동이다. 사실 내가 무척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다. 발가락 근력은 헬스장에 갈 때 신경 쓰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경 써야 한다. 우리 발가락은 걷기, 달리기, 들기뿐 아니라 속도 줄이기와 내리기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엄지발가락은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미는데 꼭 필요하다. 엄지발가락이 없다면 걸음걸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나이 들었을 때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가락 근력이 약해지면 이 사슬에 연결된 모든 것이 더 취약해진다. 발목, 무릎, 엉덩이, 척추가 전부 취약해진다. 발가락 요가는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포함해 여러 운동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먼저 베스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내 다리처럼 발에 내 모서리가 언제나 바닥을 굳게 딛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 자리에 서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 뒤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껴보자. 이렇게 내 모서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가? 이제 발가락 10개를 앞으로 들어 올려 모두 최대한 넓게 벌려보자.
그런 다음 다른 발가락들은 그대로 든 채 엄지 발가락만 바닥에 내려보자. 생각보다 더 까다롭지 않은가? 이제 반대로 해보자. 다른 발가락들은 바닥에 대고 엄지발가락만 치켜 올린다. 그런 뒤 발가락 5개를 모두 들어 올린 다음 엄지발가락부터 하나씩 내려가 보자. 어떤 운동인지 감이 잡히는가? 이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으려면 뇌가 엄지발가락을 올리거나 내리라고 지시하는데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요점이다. 안정성 운동의 목표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간에 주요 근육과 신체 부위의 정신적 제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발은 잘 맞거나 안 맞을 수도 있다. 대개 푹신한 밑창이 달린 높은 신발에 너무 오래 갇혀 지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맨발로 바닥과 접촉하는 감각을 잃어왔으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 좋은 방향으로 발이 변형되어 왔다. 앞서 말했듯이 내 전 스쿼트 사진에서는 양쪽 발이 밖으로 말려 외전되어 있는데 이는 흔한 표현형이다. 또 한 가지 흔한 발 모양은 발을 안쪽으로 마는 것, 즉 내전하는 것이다. 운동화를 살 때 흔히 접하는 용어다. 베스는 내전을 타이어에 공기가 너무 적게 든 차에 비유한다. 힘을 바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 비척거리면서 움직인다는 의미다. 반면에 외전은 지나치게 팽팽한 타이어와 같아서 미끄러지고 튀면서 나아간다. 발이 충격을 흡수할 수 없으며 튀고 부딪힐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발목, 엉덩이, 무릎, 허리, 척추로 전달된다. 내전과 외전 두 증상 모두 족저 근막염과 무릎 부상 같은 질환 위험을 높인다. 우리는 외전과 내전을 오가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스쿼트를 할 때나 서서 하중을 들어 올릴 때면 먼저 발을 단단히 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내 모서리가 다 닿아 있고 체중이 균등하게 퍼져 있도록 유념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나는 맨발이나 깔창의 완충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신발을 신은 채 하중 운동을 한다. 발이 고르게 계속 바닥에 닿아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은 균형을 잡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균형은 안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환자에게 하는 주요 움직임 평가 검사 중 하나는 한쪽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앞으로 든 채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서 이 자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10초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인 사람이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쥘 힘과 마찬가지로 장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요령 한 가지. 앞서 말했듯이 먼저 발에 내 모서리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균형 잡기가 훨씬 쉽다. 척추, 어깨, 손과 손가락 훈련. 안정성의 기초 다지기 3. 우리 대다수가 가장 보호하고자 하는 구조, 그리고 안정성 운동 전체의 주된 초점은 척추다. 우리는 자동차 좌석, 사무실 의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척추의 온전성에 온갖 공격을 가하는 듯한 현대 생활의 다양한 장치를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척추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목뼈, 경추, 등뼈, 흉추, 허리뼈, 요추다. 방사선 의학자는 여러 해 동안 몸을 숙인 자세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느라 목뼈가 상당히 퇴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며 이런 자세에 이름까지 붙였다. 거북목이다. 첫째,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둘째, 척추를 중심으로 어떤 고유 감각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 뒤로 구부리기와 굽힘, 앞으로 구부리기가 척추뼈 하나의 수준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말이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요가의 기초 자세인 고양이 소 자세와 비슷하다. 두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아주 천천히 등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다. 요가와 차이점은 정말로 아주 느리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 척추뼈의 위치 변화를 하나하나 느낄 수 있도록 척추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인다. 소 자세처럼 꼬리뼈에서 목뼈까지 천천히 움직이면서 등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척추를 뒤로 구부려 편다. 그런 다음 반대로 움직인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척추뼈를 한 번에 하나씩 구부리면서 등이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한다. 이제 겁먹은 고양이 자세가 된다. 유의점 한 가지. 소자세를 취할 때는 들숨, 고양이 자세를 취할 때는 날숨이다. 이 운동의 요점은 극단적인 고양이 자세나 소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최대한 많이 펴거나 굽히느냐가 아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나아갈 때 각 척추뼈를 얼마나 많이 제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각 척추뼈의 위치를 느끼는 법을 터득해야 하며 그러면 척추 전체에 걸쳐서 부하와 힘을 더 고르게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면 이 제어를 통해 등뼈에서부터 허리뼈에 이르는 부위를 더 곧게 유지함으로써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운동을 할 때 척추가 앞으로 심하게 휘곤했다. 척추, 뼈끼리 접하는 부위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안정성이란 관절이나 척추뼈끼리 만나는 부위가 아니라 근육과 뼈 전체로 힘을 안전하고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어깨를 생각해보자. 어깨는 복잡하면서 진화적으로 흥미롭다. 어깨뼈, 견갑골은 갈비뼈 꼭대기에 놓여 있고 움직임의 범위가 꽤 넓다. 어깨 관절은 어깨뼈와 위 팔뼈, 상완골의 여러 지점에 붙어 있는 복잡한 근육 집합을 통해 제어된다. 위팔뼈는 말 그대로 위팔에 든 긴 뼈로서 어깨뼈와 연결되는 부위를 오목 위팔 관절이라고 한다. 이 절구 관절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굳은 엉덩 관절과 비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진화가 엄청난 트레이드 오프를 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훨씬 더 늘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창 던지기 능력을 얻는 대신에 안정성을 많이 포기했다. 어깨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근육이 붙어 있기에 최소 17개, 엉덩 관절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나는 권투와 수영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베스는 내게 어깨뼈의 위치와 제어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단순한 운동을 가르쳤다. 어깨뼈 제어 관절 회전이라는 것이다.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채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저항을 일으키는 탄력띠를 발로 밟고 서서 양손에 손잡이를 하나씩 쥔다. 아주 가벼운 덤벨을 양손에 들어도 괜찮다. 두 팔을 옆구리에 붙인 채로 어깨뼈를 들어 올렸다가 뒤쪽으로 모은다. 이것이 뒤당김, 후인, 들임으로 우리가 부하를 받을 때 원하는 자세다. 그런 다음 어깨뼈를 뒤쪽으로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당겨 처음 위치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각형을 그리면서 움직이지만 목표는 원을 그리면서 어깨뼈를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을 만치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안정성 운동에서 우리가 하는 것 대부분은 이런 유형의 신경근 제어를 통해 뇌와 주요 근육근 및 관절 사이의 연결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의 다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이 바닥에 닿아 힘을 흡수하고 있다면 손은 힘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손은 우리와 세계의 인터페이스다. 쥘 힘, 얼마나 꽉 쥘 수 있는가는 이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다. 사실 우리 손은 레몬을 으깨어 즙을 짜낼 수 있을 만치 강하면서 피아노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을 만치 솜씨 좋은 대단히 놀라운 신체 부위다. 꽉 움켜쥘 수 있는 동시에 섬세하게 힘을 전달할 수 있을 만치 가볍다. 관건은 힘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다. 손을 통해 힘을 전달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밀고 당길 수 있다. 이 힘은 몸통의 강력한 근육에서 기원해 돌림근띠, 회전근개로부터 팔꿈치와 어깨팔을 거쳐 손목까지 연쇄적으로 전달된다.
약한 돌림근띠, 약한 어깨와 약한 쥘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손의 힘 분배는 손가락 근력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편안함과 편의성을 위해 손가락 근력을 희생하는 쪽을 택해왔다. 인류는 뭔가를 들고 운반하던 시절에는 손님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이 자판을 두드리거나 화면을 쓸어 넘기는 일 외에는 손을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약해진 손가락 근력은 밀고 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팔꿈치와 어깨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움켜쥐기를 단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체 운동을 할 때 손부터 움직여 시작하고 모든 손가락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신경 써서 운동해야 한다. 운동에 운반하기를 추가하는 것도 움켜쥐기를 단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손가락이 무엇을 하고 손가락을 통해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베스가 이 점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의뢰 쓰곤 하는 방법 하나는 위팔 두 갈렉은 상완 이두근을 강화하기 위해 가벼운 덤벨을 양손에 들고 팔꿈치를 폈다 내렸다 하는 기본적인 바이셉 컬이다. 먼저 아랫팔과 살짝 어긋날 정도로 손목을 뒤쪽으로 약간 젖힌 채 바이셉 컬을 한다. 이제 손목을 곧게 펴고서 같은 바이셉 컬을 해보라. 어느 쪽이 더 강하고 힘이 차는 느낌을 받는가? 어느 쪽이 손가락이 더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손가락의 중요성을 의식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움켜쥐기가 중요하게 쓰이는 마지막 방식은 반응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다. 필요할 때 개주를 움켜쥐거나 난간을 움켜쥐어 넘어지는 것을 막게 해준다. 움켜쥐기와 발은 우리를 세계와 연결함으로써 우리 근육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데드리프트에서도 그렇다. 베스가 내게 가르친 핵심 중 하나는 데드리프트가 넙다리 뒤 근육과 볼기근뿐 아니라 손과 발까지 운동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들어 올릴 때 바닥도 밀어대고 있다. 늦추어야 빨라진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움직임과 요령은 안정성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만을 다룬 것이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강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나는 진료를 할 때 환자가 적어도 6개월 동안 이런 기본 원리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고중량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해두자. 트레이너는 기초 강습, 설명, 동기부여 등 몇몇 목적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가 운동할 때 매번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트레이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이를 잠수복을 입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처음에 잠수복은 부력을 추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잠수복은 물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알아내려는 욕구를 빼앗는다. 균형은 수영할 때 진정으로 터득해야 할 도전 과제다. 우리 무게의 중심은 부피 중심과 어긋나 있어서 엉덩이가 가라앉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연습을 통해 이 불균형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잠수복을 벗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트레이너는 다양한 운동의 기본 요령을 가르치고 올바른 운동 습관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 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또는 배운 방식과 다른 식으로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고유 감각을 결코 개발하지 못한다. 이래서는 안정성 훈련의 대단히 중요한 학습 과정, 다시 말해 자신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훈련과 평가다. 나는 당신에게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몸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를 권한다.
나도 매일 이렇게 한다. 삼각대에 장착한 휴대전화는 헬스장에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장비 중 하나다. 나는 매일 내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운동을 한 세트 한 뒤 다음 세트로 넘어가기 전에 찍은 동영상을 본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들어맞는지 비교한다. 이 간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좁혀진다. 처음에는 더 이상 고중량을 들지 말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베스와 마이클 스트롬스니스는 설득력이 뛰어났다. 나는 스쿼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단순한 팔 굽혀 펴기조차 올바로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부상 위험을 더욱 늘리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얼마 동안 씩씩대면서 화를 참아야 했다. 중량 운동을 하지 않으려니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다. 몇 달이 걸리긴 했지만 이윽고 나는 충분히 배움으로써 데드리프트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180kg 이상을 들곤 했다. 그런데 베스는 내게 고작 43kg에서 시작하라고 했고 처음에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그때 내 자동차 레이싱 코치인 토머스 메릴이 흔히 하는 말이 떠올랐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대회 중 하나인 르망 24시에서 2022년에 준우승을 한 뛰어난 선수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다. 그가 의뢰 읊는 주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더 빨리 가려면 더 느리게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최대한 빨리 몰기 위해 몹시 차를 혹사시킬 때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레이싱할 때 실수는 누적된다. 5번 코너에서 차가 빙그르르 돈다면 아마 2번 코너에서 가장 안쪽 지점을 놓쳤고 이번 3번 코너에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속도를 늦추어 알맞은 지점을 지나도록 해야 순탄하게 코너를 빠져나오게 된다. 늦추어야 빨라진다. 나는 안정성 학습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엉덩이 접기 기본 운동, 스텝업 하는 법. 나는 다양한 운동을 설명하기보다는 한 운동을 깊이 설명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순히 상자나 의자를 오르는 간단한 운동인 스텝업을 골라 여기서 소개한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이 운동은 근력 운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엉덩이 접기 운동이다. 둘째, 양손에 하중을 들고 하더라도 척추 부하를 그다지 주지 않는 한쪽 다리 운동이다. 초보자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자기 체중만으로 시작하기 바란다. 셋째, 움직임의 동심성 단계뿐 아니라 편심성 단계까지 표적으로 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다. 또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운 안정성의 주요 개념 중 몇 가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오를 때 허벅지가 바닥과 평형을 이루는 높이의 상자나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자. 대개는 40, 50cm지만 너무 힘들다면 약 30cm에서 시작하자. 한 발을 상자에 올리고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발 뒤꿈치 전체가 단단히 상자 위에 닿도록 한다. 나는 맨발로 하는 쪽을 좋아한다. 다른 발은 약 30cm 뒤쪽 바닥에 그대로 둔 채 체중의 약 40%를 뒷다리에, 60%는 앞다리에 둔다. 엉덩관절, 고관절을 구부리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가슴, 갈비뼈에 힘을 주고 팔은 양옆으로 편안히 내린 채 정면을 바라본다. 이제 머리, 갈비뼈, 골반을 동시에 앞으로 기울이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다.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복강 내압이 생기도록 한다. 앞발의 중앙에서 발 뒤꿈치를 향해 압력이 느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발가락이 상자에 붙어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넙다리 뒤 근육, 햄스트링과 볼기근, 둔근이 최대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앞쪽 넙다리뼈를 살짝 뒤로 당긴다. 부하가 아주 조금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 느낌이야말로 엉덩이 접기의 핵심이다. 골반이나 갈비뼈가 아니라 볼기근과 넙다리 뒤 근육으로 해야 한다. 모든 힘이 허리가 아니라 이 두 근육의 협력에서 나와야 한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골반과 갈비뼈가 직선을 이루도록 하고
부하가 발가락이나 발 앞쪽이나 발 뒤꿈치 어느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앞발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뒷발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앞발로 상자를 누른다. 날숨을 내뱉는 것으로 움직임을 시작해 엉덩관절을 펴면서 몸을 들어 올려서 상자 위에 똑바로 선다. 머리와 갈비뼈가 골반과 직선을 이루도록 한다. 뒷다리는 앞다리 옆 살짝 앞쪽으로 놓는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날숨이 끝나도록 한다. 갈비뼈가 압착되는 느낌과 함께 이 자세를 1, 2초간 유지한다. 이제 내려온다. 머리, 갈비뼈, 어깨를 살짝 앞으로 내밀고 엉덩관절을 구부려 넙다리 근육과 볼기근이 체중을 낮추도록 준비하면서 원래 위에 있던 발, 이제 뒷발이 된다를 상자 뒤쪽으로 당긴다. 고정된 발의 앞쪽에 부하를 가하면서 발가락이 구부러지며 상자를 누르도록 한다. 몸을 낮추면서 허공을 내려갈 때 발 앞쪽에서 중앙으로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로 무게가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옮겨지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넙다리 뒤 근육의 제어를 통해서다. 천천히 뒤로 흔든다고 생각하자. 최대한 느리고 균등하게 이 속도를 유지한다. 발을 바닥에 디딜 때까지 3초를 목표로 삼자. 하기 어렵다. 2초도 괜찮은 수준이다. 뒷발을 내릴 때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체중을 서서히 뒤로 옮긴다. 체중이 뒷다리로 4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운동량을 이용해 다음번 오르기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 과정을 반복한다. 양쪽 발로 5, 6번 반복한다. 처음에는 체중만을 이용해 하고 움직임과 감각에 익숙해지면 하중을 추가할 수 있다. 양손에 덤벨이나 커틀벨을 들고 하는 편이 가장 좋다. 하중을 들고 할 때 좋은 점 한 가지, 엉덩이 접기뿐 아니라 쥘 힘까지 단련시킬 수 있다. 하중을 추가해 이 운동을 할 때도 순서와 자세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1. 이제 부하는 두 가지의 함수다. 하중과 상자 높이다. 상자 높이는 이동성, 유연성과 허용 부하의 중요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하중은 어깨에서부터 직선상에 놓이도록 들어야 한다.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우리를 속일 것이다. 따라서 오르기 시작할 때 하중을 앞으로 흔들거나 어깨를 들어 올리려는 무의식적 충동을 피해야 한다. 하중이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볼기근과 넙다리 뒤 근육이 모두 일을 해야 한다. 3. 편심성 단계. 내려오기를 제어할 수 없다면 하중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2.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 가벼운 하중을 쓰거나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 줄이자. 2초로. 4. 오르기 시작할 때 갈비뼈와 머리가 골반보다 약간 앞쪽에 오도록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골반이 내 앞쪽으로 나오면 허리가 뒤로 구부러질 것이고 무릎에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운동의 경이로운 힘, 80대 다시 일어서다. 전직 운동선수이자 평생 운동에 매달린 사람으로서 나는 이미 상당한 체력 토대를 쌓은 상태였다. 비록 올바로 움직이거나 들어 올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이다. 내 문제 중 상당수는 너무 많이 들어 올리거나 너무 많이 자전거를 타거나 너무 많이 수영을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대다수 사람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충분히 운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한 적이 없다. 또는 충분히 할 수가 없다. 대다수에게는 이것이 도전 과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 닫기가 필요하다. 좋은 소식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운동의 진정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기능적으로 더 젊게 만드는 능력 말이다.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앞에서 60대의 어머니가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벨이야말로 가장 놀라우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사례일 것이다. 베리는 베스의 고객이었는데 내 환자는 아니다.
체력 단련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쪽으로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장시간 일만 함으로써 성공한 사업체를 일군 기업가이자 경영자였다. 그저 어쩌다가 자전거를 타는 것만이 유일한 활동이었다. 내 환자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많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부를 얻기 위해 몰두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자신이 나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베리도 그랬다. 사실상 50년 동안 베리는 의자에 앉아서 생활한 뒤 은퇴했는데 자신이 끔찍한 몰골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신체 능력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뿐 아니라 거의 끊임없이 통증에 시달렸다. 그의 나이는 80에 가까웠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았다. 안 좋은 끝자락 10년이었다. 그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일까? 그의 상태를 볼 때 은퇴는 더 이상 그다지 매혹적이지 않아 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은퇴하는 대신에 그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로 했다. 그가 생각한 이 직업은 삶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소홀했던 몸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는 베스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 동안 개인 강습을 받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계속했다. 그는 의욕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베스는 많은 고객들에게 운동 시간표를 꼭 지키라고 잔소리를 해야 했지만 베리를 대할 때는 정반대 문제에 직면했다. 그가 헬스장을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억지로 중단시키고 쉬게 해야 했다. 베리의 목표는 내 목표와 분명히 다르지만 그저 모호하게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나아갔다. 그는 턱걸이를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가 공표한 체력 목표였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하다는 느낌이었고 낙상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더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자신 있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턱걸이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베스가 철봉에 매달리게 했다면 그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사실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작해야 했다. 단순한 움직임 패턴을 안전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였다. 베스는 내게 했던 것과 동일한 기초 운동 중 몇 가지부터 시작했다. 고양이, 소 자세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다.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베스는 그에게 발부터 시작해서 균형을 잡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수십 년 동안 신발 속에 들어가 있었던 발가락을 다시 느끼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서였다. 그런 다음 그는 한 다리로 걷고 서 있는 법을 배우는 쪽으로 나아갔다. 베스는 더 나아가 그에게 춤도 추게 했다. 발을 움직이는 법과 시각, 단서에 반응해 균형 잡는 법을 다시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걷기 런지로 시작해서 기초 근력을 쌓는 쪽으로 나아갔다. 20년 전 수술을 받은 뒤로 그의 복부 근력은 쇠약해진 상태로 있었다. 나도 관찰했듯이 수술로 쇠약해진 몸 상태가 수십 년 뒤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베스는 내게 했듯이 복강 내압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의 복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에게 필요할 상체와 가슴 부위의 근력, 그리고 어깨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머지않아 그는 헬스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들보다 팔굽혀 펴기를 더 할 수 있었다. 베스는 그에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반응 능력을 개선하도록 고안된 운동을 시켰다. 그녀는 NFL,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선수들을 비롯한 구기 종목 선수들이 균형, 민첩함, 발놀림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 것과 비슷한 민첩성 사다리를 이용했다. 삶의 운동선수가 되고자 훈련받는다면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베스는 베리에게 높이뛰기 훈련도 시켰다. 대다수 80대에게는 분명히 무리한 운동이다. 처음에 그는 겁을 먹었지만 이윽고 이호가 블록 위로 뛰어올라서 스쿼트 자세로 착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것도 흔들리지 않게 착 내려앉았다.
이 운동을 시킨 이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나타난 계단이나 연석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추슬러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대다수는 겁을 먹는 바람에 본능적으로 몸이 굳는다. 자신의 제동장치인 편심성, 근력을 믿지 못해서 거의 언제나 덜 안전하게 발을 디디게 된다. 안정성을 갖춘다면 거의 댄서처럼 유연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가 훈련한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은 한 팔만 써서 아예 팔을 안 쓰면 더 좋다. 바닥에서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더 젊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다. 물론 우리는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 수 없게 된다. 아이는 딱히 생각하는 일 없이 이 행동을 터득한다. 그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른은 이 기본 행동을 하는 능력을 잃는다. 설령 필요한 근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신경근 제어 능력을 잃었을 수도 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닿지 않는 것이다. 베리처럼 81세인 사람, 이 글을 쓰는 현재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다. 바로 이 동작이 계속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와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할지에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베스는 그에게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줄 일련의 움직임들을 가르쳤고 그는 숙달될 때까지 그 운동을 계속했다. 벨이 일어나기는 우리가 모든 환자들에게 하는 체력 평가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백세인 10종 경기의 주요 종목이기도 하다. 또 당신의 10종 경기 종목도 되어야 한다. 나동그라 진 뒤 일어나거나 손주들과 바닥에서 놀거나 할 때 중요한 움직임이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운동훈련 그리고 물론 안정성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비유라고도 생각한다. 베리 같은 사람들은 내 친구의 어머니인 소피를 비롯한 아주 많은 이들을 사로잡는 노쇠의 이야기를 고쳐 쓰도록 돕는다. 설령 베리처럼 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운동은 우리를 심오하게 바꿀 힘을 준다.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말 그대로인 동시에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유능하게 해준다. 노쇠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겁니다.